중국은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베이징은 자신의 핵잠재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호주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데어 슈피겔, 디 인사이더, 르몽드 세 언론사의 공동 조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러시아의 이중용도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나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은 최소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비공개 훈련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군은 우주무기와 위성 파괴 분야에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군집 형태로 운용되는 자율배회 탄약, 차세대 장갑차, 그리고 군용 항공 분야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가 스타링크 통신방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핵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극히 드문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국은 위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최후 통첩 형태로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와 중국이 실제로 전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언론사, 즉 데어 슈피겔, 디 인사이더, 르 몽드가 입수한 공식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긴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저희가 30만 명에 근접했으니 함께 목표를 이뤄요. 자,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전쟁의 종식을 촉구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시피걸, 디 인사이더, 러몬드, 세 언론사의 공동조사는 중국이 러시아에 단순히 이중용도 제품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나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은 최소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언론사는 중러 포럼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회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5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무기와 위성 파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군집 모드의 자율 배회 탄약, 차세대 장갑차, 그리고 군용 항공기입니다. 기밀 해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23년 이전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통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는 궤도상의 위성을 직접 파괴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하자 러시아군은 바로 중국산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데어 슈피겔이 보도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전선 일대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비행 중에도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무리를 우크라이나에 띄울 수 있는 통신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러시아인들의 개발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베이징의 지원입니다. 최근에 고위급 중국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직접 방문해 자신의 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히길 자신들은 그곳에 참관인 자격으로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기술이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연구원들이 러시아 측에
스타링크가 이미 소위 우주봉쇄를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궤도 구역과 전자기 스펙트럼의 주요 대역을 촘촘히 점령함으로써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공격행위라고 부르며 일론 머스크의 이 시스템과 기술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먼저 여러 국제기구에서 스타링크를 법적으로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독점이고 공격 행위이며 자신의 기술로 전 세계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라고 했습니다. 즉, 스타링크를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비계될 주파수 대역과 궤도를 차지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스타링크 시스템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즉 스타링크 확장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민간 사용자 단말기를 통한 스타링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장 접근,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취약점 악용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은 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값비싼 미국 단말기를 파괴하는 저렴한 중국 요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 중국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퉁 샤오펑 대령이 이끌었으며 그는 군수 조달을 담당하고 중국 최고 군사기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해 5월 중국 대표단은 주콥스키에 위치한 티오미로프 계기제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레이더 설계 기관으로 그 외에도 수호이 57 전투기를 위한 베카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표는 파벨 소지노프였습니다. 그는 알마즈 안테이의 수석 설계자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무기 설계자입니다. S-300, S-400, S-500 등 모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문서에 명시된 대로 공동 프로그램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차세대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탄도미사일, 기동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최대 4,000km 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최대 25G의 측면 가속으로 기동하는 표적도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최대 40km 고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디 인사이더 기사에서 인용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 리룽의 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무인기의 우크라이나 전투활동 데이터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160종류의 배회용 공격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 이 무기들을 사용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무인기의 전투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이 교환을 공식화하자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대량 생산 자원을 제공하여 차세대 자율 군집형 무기 공동 개발에 협력합니다. 이 합의의 결과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율무인기 V2U는 중국산 인공지능 모듈, 중국산 라이다 센서, 중국산 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SSD를 사용합니다. 부품 공급은 이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 포럼 참가자들은 중국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험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러시아인들은 파괴된 장갑차의 잔해를 중국인들에게 연구용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갑차가 자벨린, 엔노우 대전차 미사일,
바이락타르 TB2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600, 하이마스 시스템 등으로 파괴된 사례를 상세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발표자의 메모에는 제재, 특히 현재 칩과 원자재에 대한 제한에 직면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함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로칩과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원자재와 중국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부품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조사관들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 분업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은 전자제품, 반도체, 그리고 장비를 제공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는 것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는 것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타링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시피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타링크 대응 계획에 대한 작업이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레이저 무기부터 마이크로파 무기까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되는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시도는 러시아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러시아는 볼라 쿠폴 가란트라는 이름의 전자전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약 2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스타링크의 작동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신호를 방출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 세르게이 베스크레스트니의 말에 따르면 전선에서 이미 이런 시스템이 약 10대 발견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의 산물임이 분명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매우 드문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는 서태평양에서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사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7월 6일 전략 핵잠수함이 훈련용 탄도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은 목표로 지정된 공예상의 구역에 정확히 타격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사전에 통보했으며 이번 발사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어떤 잠수함과 어떤 미사일이 이번 시험에 참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언급된 것이 공구사형 핵잠수함에 탑재된 최신형 탄도미사일 JL-2 또는 JL-3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소 6척의 이러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척은 건조 중이고 차세대 096형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펜타곤의 평가에 따르면 JL-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7,200km이고 JL-3는 최대 1만 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여러 개의 독립적으로 유도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발사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황해 지역과 남중국해 지역 모두에서 동시에 항해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대만 당국자들은 미사일이 필리핀을 지나갔다고 밝혔고 일본 측은 경고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통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에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최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공식 항해 경고에 따라 폐쇄된 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분홍색 안전구역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분홍색 구역들은 미사일의 전체 비행 경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발사는 보하이만과 타이완 남쪽 해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미사일은 필리핀 해와 일본 근처에서 사용이 끝난 단계를 분리해버렸습니다. 최종 목표는 호주 북동쪽 피지 근처의 공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베이징의 핵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중국의 이른바 바스티온 전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원자력 잠수함이 자국 해군과 공군의 보호를 받으며 잘 방어된 연안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잠수함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의 공격 이후에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이번 발사가 중국 핵 3.1체의 해상 전력 시위를 보여준 가장 대규모 시연 중 하나였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베이징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DF-31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제는 자국 전략의 잠수함 전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시험은 중국의 핵무기 대규모 현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약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속도가 다소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그 수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동시에 잠수함 전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약 10척의 신형 잠수함을 진수했으며 이미 잠수함 총수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해 위선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날 중국이 처음으로 강경하고 최후 통첩식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인용문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게 전해진 바로는 매우 분명하고 아주 강경하게 최후 통첩식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